네, 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과 함께 마감 앞두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손유로 HB투자그룹 팀장, 기동현 나인원 자산관리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 가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분위기가 좋았었죠. 그 주인공 중 하나인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 같은 반도체가 아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핵심 퍼즐에 대해서 또 선유로 팀장님이 말씀해 주실 텐데, 미국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잘 올라갔고요. 내부적으로는 이 수출 통제 유예 연장된다. 이 내용도 투심에는 좋다.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이런 뉴스들 다 같이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좋다 가져오신 건가요? 네, 우선 뭐 반도체 관련 섹터를 제가 소개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정말 손 팀장이 엄청나게 획기적인 섹터를 갖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제 1월에 시장이 바닥을 다지면서도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업황 개선에 대해서 우상향을 보여줬었고 엔비디아발 뉴스가 나오면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정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었는데 과연 이 강한 상승세가 유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반도체를 내려놔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저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관련 근거로 되는 것들은 이제 앵커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기 때문에 성장주의 투심이 개선되고 있고 어떤 엔비디아가 좀 기간주를 거치다가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양봉 나오면서 반등 보여준 모습 그다음에 뭐 시스템 반도체나 뭐 AI 반도체 뭐 수요에 대한 뭐 업황 개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좀 등이 터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다가도 유예가 되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 사실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이 처음 나왔을 때도 유예가 됐을 때 좀 반도체 맥점 잡는 사유로 활용이 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그 1년 유예가 되면서 어떤 투심 개선된 부분이 좀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한 온기를 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개인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외인과 기관이 집중하기 때문에 덤벼봐야 된다, 홀딩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보신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엔비디아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2030 비전을 내세우면서 파운드리 사업에 굉장히 좀 탄력을 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현대차 인포테인먼트 협업 소식도 있었는데 전날 보니까 또 파운드리 점유율 TSMC랑 비교해봤을 때 또 떨어졌다라는 내용도 있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일단 평가부터 들어볼게요. 네, 우선 뭐 삼성전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그 누구도. 하지만 어떤 내가 반도체 섹터를 매매를 해가지고 한 3년, 5년 정도 보유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사실 메모리 반도체가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을 키울 수 있을 정도로 좀 기술적 위치가 좋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회전율, 그다음에 적은 보유 기간 이런 것들을 본다고 이제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한다고 하면은 시스템 반도체 많은 것이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은 삼성전자에서 내놓은 이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23이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고 2019년에 나온 겁니다. 이제 2019년에 이재용 회장이 이제 부회장 시절에 시스템 반도체를 2030년까지 이제 133조를 투자를 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서 시스템 반도체도 세계 1위를 하겠다라는 포부로 내놓은 건데 일단 그런 포부에 따라서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어떤 투자의 좀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TSMC가 어떤 페미니스트 부분 이제 TS 이제 그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도 우리나라 기업이고 저도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충분히 어떤 사업이나 어떤 투자함에 있어서 어떤 업황이 흘러감이 있어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해당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떤 외인과 기관이 매매 동향이 있어서 어떤 좀 혼동을 보여줬다고 하면은 좀 부정적으로 좀 경계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외인과 기관의 꾸준한 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선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스템 반도체는 끌고 가는 중심이 꼭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큰 골자에서 엔비디아가 이끄는 그 획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충분히 좀 투자 여력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지난달에 실적 발표와 함께 가이던스를 아주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높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될 거다. 네. 이 가장 큰 훈풍을 받는 게 SK 하이닉스 맞아요. 오늘 신고가 쓰는데요. 김 네, 대표님. 그런 것 같아요. 기술력도 최근에 굉장히 좋았고 인텔 인증도 받게 되면서 SK 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 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감산에 들어간 이후부터 네.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요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그 안에서도 AI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고 그 안에서도 또 후공정단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품귀 현상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상 전 세계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 56.4% 사실 역성장했습니다. 지난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네. 때요. 그리고 제품별로 봤을 때도 D램만 59.8% 감소했고 낸드 플래시도 51.9% 감소를 했습니다. IT 기기가 수요 둔화도 있었고 수요 기업들이 이제 재고 조정도 일어났었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 그 안에서 AI 반도체 뭐 어느 정도 재고 축소에 기여를 할지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전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AI 반도체는 아직 20%대밖에 안 돼요. 지금 24년도 전망이라고 해봐야 한 30%대 초반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그 재고를 축소하는 데 있어서 뭔가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점유율 자체, 물량 자체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DDR4가 많고 DDR5까지 모두 좀 이렇게 전파되기에는 좀 시간이, 레깅 타임이 좀 길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두고 방향성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이미 그런 기대감들이 SK 하이닉스에는 단기간에 급등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진입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길게 봤을 때는 뭐 비메모리 반도체도 필요하지만 워낙 그 AI는 그 빅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임에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속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를 두고 좀 조심을 하셔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회복 자체는 4분기에나 하반기에 나올 거다. 예, 4분기 정도로 뭐 주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좀 더디게 늦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예, 예. 네. 그러면 지금 굉장히 한 2개 분기를 앞당겨서 주가 반영하고 있는 흐름인데 DDR4의 재고가 많고 네. DDR5로 완전 전환되기까지는 그래도 좀 속도가 걸린다. 지금 그러면 선반영되는 측면에서 DDR5 종목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 아닙니까? 예. 오늘 TLB 11% 급등이고요. 아비코전자, 뭐 엑시콘, ISC 다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좀 빠른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네. 챙겨야 돼요. 기 보니까 대표님. 이제 말씀해주신 종목들을 보면 보통 이제 후공정 종목들이거든요. ISC도 그렇고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 반도체 업황이 잘 안 살아나니까 전공정단에서는 이제 기술 개발의 한계도 있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재고를 축소해야 되는 마당에 네. 좀 생각보다 여력이 있는 후공정단에서 수요가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오사트 쪽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오사트 관련 기업들 최근 들어서 단기간에 또 ISC, 뭐 하나마이크론 말씀해주셨던 종목들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수요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밸류체인 단에서 오사트 업체 종목들 지금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오사트 안에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이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AI 반도체 시장 안에서 해당 기술이 IT라든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에 조금 범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ISC라든지 하나마이크론 정도 같이 보면 좋겠고 하나마이크론 뭐 최근에 상당히 좀 급등을 해가지고 네. 가격적인 부담은 있지만 수급 상황을 봤을 때도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도 좀 크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 같이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DDR5도 매력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예, 뭐 아직 그 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제 인텔이 DDR5 그러니까 사파이어 래피즈에 호환을 하려면 DDR5가 필요하잖아요. 예. 거의 필수적이고 거기에 대한 호환성을 인증을 받은 게 또 SK 하이닉스니까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밸류체인에 연관된 종목 같이 보시면 좋겠다 정리하겠습니다. 하이닉스와 그 밸류체인까지 의견 주셨어요. 지금 오사트 이야기도 기 대표님이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결국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파운드리와 결을 같이 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오늘 강하죠. 디자인하우스나 오사트까지 그 순환매가 굉장히 좀 발빠르게 이어지잖아요. 그럼 삼성전자의 그 밸류체인에 대한 매력도는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먼저 좀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비교를 지금 처음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안정성은 삼성전자가 높고 변동성 SK하이닉스가 높다는 사실 아마 시청자분 다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랫단으로 가더라도 어떤 파운드리랑 뭐 펠미스랑 어떤 뭐 디자인 솔루션 이렇게 또 구분을 하더라도 네. 어떤 성장성과 안정성을 좀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어떤 펠미스나 좀 디자인 하우스 이쪽은 좀 성장성과 변동성이 강한 편이고 파운드리 이쪽은 안정성, 그다음 후공정이나 파운드리 쪽은 좀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만약에 지금이 어떤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처음 맥점을 잡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어떤 뭐 펠미스나 뭐 디자인 솔루션 이쪽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충분히 어떤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나 어떤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최근 3개월이나 6개월 주가를 봤을 때는 좀 단기 피로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관련 있는 뭐 파운드리도 괜찮고 파운드리가 아니더라도 좀 삼성전자랑 관련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해보시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픽도 삼성 밸류체인 안에서 가져오셨어요? 네, 우선 제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리려는 종목 미래반도체라는 종목이고요. 저 업종 계열을 말씀드리면 어떤 전기전자 부품에 대한 제조 판매업도 영위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 유통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후공정 업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랑 AS 서비스 대행 계약을 맺으면서 세계 유일의 삼성전자의 메모리 AS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실적이 안정적으로 갖춘 상태에서 신규 상장을 했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천천히 개선되고 있으면서도 유보율이 조금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셔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메모리 유통에 대한 수요 증가로 실적 개선세가 좀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최근에 좀 수급 도형이 조금 안 좋습니다. 외인과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 네.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고 있다는 부분 한 가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일봉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21선 올라가고 있고 저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이 한다면 매매를 한다면 일주일 정도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기에도 무방한 종목이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29,000원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7,000원, 목표가는 37,000원 잡고 단기 스윙도 괜찮고 중장기도 괜찮은 종목이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조용하잖아요. 5월에 시세 냈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돼요. 우선은 제가 어떤 정말 매매 자신 있는 분들만 모시고 방송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SFA 반도체나 하나 마이크론이랑 가온칩스까지 좀 매매해 볼 수 있겠는데 가온칩스 제가 저번 소개를 드린 적이 네. 있어가지고 저는 같은 종목 소개해 드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색다른 종목 소개를 해드리고자 오늘 그래도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챙겨왔다. 그래서 좀 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안으로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안에서 꼽아주셨고요. 미래반도체 37,900원이 지난 4월 고점인데 이 부분까지 주셨어요. 37,000원 목표가까지 기억하겠습니다. 미래반도체 탑픽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로 가볼까요? 오늘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섹터 보겠습니다. 오늘 조용했던 이들 종목들이 어제 조정됐고 좀 강하게 올라오더라고요. 항공주, 5월 비수기에도 여객이 늘었다라는 소식 속에 LCC를 주목하라라는 내용으로 헤드라인 꼽혔습니다. 오늘 잘 가죠. 티웨이 항공, 진에어 다 상승합니다. 이쪽을 보신 이유는 뭘까요? 네, 우선 달리나요? 일본 노선이라든지 중국 노선 위주로 이제 단거리 운항 노선들이 계속 활발해지고 운항 수도 많아지고 여객 수도만 상당히 증가하면서 영업 실적이 사상 최대로 나오고 있어요. 1분기 실적들 주요 LCC 항공사들 상당히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아직도 중국 쪽 비자 발급은 느린 상황에서도 2분기에 좀 호실적이 나왔다는 것. 시 조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쪽의 비자 발급 단체 관광이 계속 늘어지고는 있지만 크게 오래 걸릴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까지 조금 열리게 되면 올해 연간으로도 조금 최대 실적을 달성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1분기가 너무 좋았어서 이 피크아웃 우려가 좀 있었잖아요, 기 대표님. 네. 3분기가 성수기지만 여기 못 넘어갈 거다 이런 시각도 있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이 5월 비수기에도 여객 수요
수요가 많이 늘었다. 네. 이것만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네. 다 사그라질 수 있는 건지 정말 지금이 기회가 맞는 걸까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요. 워낙 그 1분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2분기에 조금 우려가 되는 LCC들이 많고 네. 거기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업사이드가 조금 제한적이다라는 평가들도 있는데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을 보시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최초로 LCC가 그 FSC 여객수를 추월을 한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상 처음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대한항공과 이 아시아나를 뛰어넘어가지고 LCC가 여객수를 추월을 한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힘이 올해까지도 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로 보자면 네. 뭐 좋은 소식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경기 침체는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복 심리는 살아 있지만 그 크기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장거리 조금 유럽이라든지 미주 노선을 연다기보다 가까운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쪽으로는 소비를 계속해보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들은 단거리 노선 예약으로 나타날 것이고 자연스럽게 FSC보다는 LCC 쪽의 수요가 계속 견조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FSC가 계속 그 운임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코로나 때는 이미 그 여객 항공기들을 다 화물용으로 바꿔버렸지 예.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화물 운임들이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서 많이 줄었어요. 네. 이제 선박 쪽으로 많이 돌게 되거나 수요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은 또 다시 그 화물용 여객기들을 다시 여객용으로 바꾸는 과정까지도 필요하거든요. 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환율 문제인데 LCC들은 이제 고정 비용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여객도 거의 대부분 렌탈이나 임대를 하고 있어서 유류비도 영향을 많이 받고 고정 비용이 환율 때문에 상당히 좀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 환율이 좀 1,200원대로 안정화를 찾는 시도를 찾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LCC들은 더 크게 조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환율도 조금 우호적인 환경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면에서 LCC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공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안에서도 LCC에 집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앞서서 중국 이야기도 잠깐 하셨지만 이것이 하나의 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는 있는데 계속 밀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LCC가 갖고 있는 이런 고질적인 리스크들이 좀 있어요. 재무 구조라든지 뭐 지연, 결항 이런 것에 대한 대처 또 여름 성수기가 오게 되면은 가을 태풍 더 빨리 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손 팀장님? 네, 우선 뭐 가게를 경영해 보셨거나 회사를 다녀보시는 분이랑 좀 충분히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LCC 관련이나 항공 관련 종목들 뭐 매매 못할 종목 아닙니다. 어떤 적자 폭이 한 2년, 3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뭐 당장 거래 정지되지 않고 있고요. 정말 말마따나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정부가 조금 도와주기라 하겠죠. 대한항공처럼. 근데 어떤 이제 LCC 관련해서는 1, 4분기 실적이 나왔지만 이제 다시 한 번 더 분기 실적 기준으로 흑자로 돌아서면서 이제 숨통이 많이 트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지금 LCC 기업들이 어떤 그런 여행 수요, 여객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풀 운항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라고 하는 게 어떤 경기가 악화가 된다고 해서 한 번에 확 이렇게 해고할 수가 없듯이 경기 호황이 예상된다고 해서 한 번에 다시 채용할 수 없고 지금도 LCC 관련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내놓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내보냈던 승무원분들 다시 되돌리고 있다고 하지만 그 이상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보니까 실적 개선되고 있지만 수요가 공급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충분히 좀 폭을 넓게 본다고 하면 얼마든지 좀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중국에서 단체 관광 비자 승인이 지연되는 부분은 아쉽지만 뉴스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이 관광객이 5월에만 47만 명을 돌파했고 면세점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좀 명품 화장품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대치가 이만큼 있다라고 해서 눈 감았다 떴다고 해서 이 기대치 한 번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도 그런 것들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예상했던 기대치가 확실히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조금 시간이 약이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천천히 기다리다 보면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고 LCC 관련 종목들 보니까 기술적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수급도 좋고요.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항공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기 대표님은 사실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6월부터 지금 바닥 다지고 살짝 고개를 좀 들려고 하잖아요. 물론 합병이라는 큰 악재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만 이쪽으로는 추세 전환 아직 멀었을까요?
확실히 저는 매매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LCC를 관련 말씀드리고요. 일단 어떤 실생활에서 찾아보면은 여행 갈 때 너는 뭐 타 그러면은 나는 저가항공 타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이제 물론 그 FSC 비행 너무 웃으시는데 항공사가 있지만 사실 물 주는 거 기내식 주는 거 빼고 차이가 없다. 시트가 조금 좁아도 내가 어차피 장거리를 가는 거 아니니까. 그다음에 코로나19가 해제가 됐었어도 코로나 해제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캐나다랑 미국을 가기보다는 좀 가까운 데부터 갑니다. 그래서 어떤 실적이나 예약을 본다라고 하면 확실히 LCC보다는 대한항공보다는 LCC가 조금 더 빠르게 유리하다. 실적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네. 매매 자신이 없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대한항공이 당연히 이제 대체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항공주들보다 흑자가 빨리 전환됐었고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고 LCC 관련 종목들은 12개월 선행포를 봤을 때는 고평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매매나 실적 추이를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매매 스킬이 없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대한항공도 이제 단기 여행에서 중장거리 여행으로 확산이 되게 되면은 대한항공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한항공도 기술적 위치 나쁘지 않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위치 자체는 괜찮은데 장거리 여객 노선이 대폭 좀 증가하는 그런 포인트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포인트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 대표님은 계속 LCC 보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 진에어 유독 좀 강하거든요. 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잘 마무리되면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까지 통합 LCC 탄생할 거다 이렇게 예고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항공은 약하고 진에어는 좀 강한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지금 이 판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읽고 계세요? 진에어 빼고 에어부산이라든지 에어서울이 조금 뭐랄까 국토교통부 안에서도 좀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3사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승인도 어쨌든 계속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EU도 그렇고 나머지 미국, 일본 합병해서 승인이 되면 양사가 가지고 있는 LCC 자회사죠. 진에어 그리고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것도 이제 통합으로 합병이 되게 되면서 LCC 중에서는 가장 커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제주항공만 이제 빠지게 되면서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입니다. 여객수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딸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주항공 주가에는 그 눌림을 주고 있는 것 같고 업사이드도 조금 제한적이다라는 의견은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그러면 옥석을 가릴 때 진에어를 봐야 돼, 에어 서울 봐야 돼, 부산 봐야 돼 이렇게 또 따지자면은 아시아나 항공의 자회사인 에어 서울과 에어 부산은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노선을 더 이상 열어주지를 않고 있어요. 간단하게만 보시더라도 최근에 국토부가 몽골, 중국, 필리핀 등의 12개 국제노선 운수권을 LCC에 배분을 했는데 에어서울과 에어부산만 뺐습니다. 모두 진에어에다가 준 상태예요. 운수권이 계속 쏠리게 되면 이제 독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이유였는데 그 어떤 건정성을 받는지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에만 줬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3사 모두 어쨌든 고충은 있습니다. 합병 자체가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에어든 에어부산이든 에어서울이든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진에어로 좁히세요? 아니면 또 오늘 괜찮은 티웨이로 좁혀가세요? 타픽을 어떻게 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최선호주도 진에어로 가게 되는 건데 그간 코로나 겪으면서 다른 LCC 항공들 버티겠다 거의 잇몸으로 버티는 수준으로 유증도 하게 되고 전환사채도 발행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빠르게 BEP 전환, 손익분기점을 전환 가장 빠르게 했던 게 또 진에어예요. 아무래도 이제 형님이 있다 보니까 대한항공의 어떤 입김도 많이 받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노선을 계속 열어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합병이 계속 늘어지고 있는 게 승인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봐야 되거든요. 무조건 지금 시장 분위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무조건 인수합병 승인 날 거다,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안 됐을 때 그러면 진에어만 노선 12개 다 가져간 채로 끝이 나기 때문에 LCC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 진에어 최근에 어떤 실적도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좋지만 전체적으로 좀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LCC들이 최근에 번 돈으로 공격적으로 그 항공기를 늘리고 있죠. 더 이상 빌려서 안 쓰겠다. 우리가 직접 사서 쓸 건데 이러게 되면 이제 일드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하락에 대한 우려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는 조금 쉬어갈게요. 기저효과를 버티기가 조금 어렵고 네. 여기에 그 기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항공 편 자체가 늘어나는 거고 운임료가 하락하기 때문에 2분기는 조금 실적을 피할 수 없겠지만 3분기는 1분기보다 조금 나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저는 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매수가는 종가부터 네. 14,700원 보고요.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4,2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까지 조금 더 긴 호흡으로도 유리합니다. 19,000원까지 볼 수 있는 지네요. 좀 넉넉하게 주셨어요. 탑픽 전략까지 참고하겠습니다. 프로의 시선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 손여로 팀장, 기동현 대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